남들이 다 하는 거 이상하게 우리 아이만 못해가지고 걱정이 되진 않았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경계성 지능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은 드는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경계성 지능인 친구를 발견하게 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경계성 지능인지 의심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체크포인트 꼭 확인해주세요. 정말 최근의 일인데, 한 지인 엄마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남자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자꾸 또래들과 부딪힌다고 하고, 태권도장을 갔을 때도 또 또래들과 부딪히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는 거죠.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선생님께서 그렇게 권했다면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아직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보다 보니까 아들이 경계성 지능 장애거나 ADHD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진짜로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진단을 받기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이가 혹시 클 때 말이 늦었다든지, 아니면은 걷는 거랑 뛰는 것과 같이 대근육 발달이 좀 늦었다든지, 아니면 또 손가락질, 숫자 세기, 젓가락질 이런 소근육 발달이 좀 늦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 제때 잘 발달을 했고, 심지어 굉장히 활발한 친구였고, 어렸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밝게 잘 어울려 놀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고 싸워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정말 최근의 일이래요. 이쯤 되면은 저도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한 가지를 더 여쭤봤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경계성 지능을 의심하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예요. 그거는 바로 이 아이가 상황이 변하거나 규칙이 변했을 때 그거를 바로 잘 받아들이고 응용이 가능한지, 적응을 잘 하는지의 여부예요.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바로 맥락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잠시 여기서 경계성 지능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경계성 지능 친구들은 소위 많이 알려진 표준 지능 검사상에서는 70에서 85 사이 정도의 IQ가 나오고, 웩슬러 검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웩슬러 검사상에서는 70에서 79 사이가 나오면은 경계성 지능이라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IQ가 더 떨어지면은 지적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또 지적장애로 진단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지적장애 진단 기준은 최근 개정된 DSM-5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IQ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조능력이에요. 자조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밥 먹는 데는 도움 없이 혼자서 잘 먹을 수 있는지, 목욕을 하고 씻는 데에 대해서 혼자서 잘 할 수 있는지, 학교 가는 것도 혼자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일상생활을 혼자 도움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자조능력이라고 해요. IQ하고 자조능력에 모두 반영을 해서 지적장애로 진단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단은 재활의학과나 신경정신과에서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적장애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계성 지능 친구들이 어렸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이 뭘까요? 바로 맥락 파악과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단 맥락 파악이 안 돼서 친구들끼리 또래만의 은어를 쓰면서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는데, 그거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놀림으로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래와 싸움이 벌어지거나 또래 사이에 잘 못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부터는 갑자기 공부 수준이 어려워지잖아요. 이때 이 친구들이 연산 능력이나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직접 옆에서 겪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 고집이 너무 세,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고집이 센 이유는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 변했고 어떤 규칙이 변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전의 상황과 이전의 규칙을 혼자 고수하고 있어서예요. 이거는 이 친구들의 방어 기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깥으로 보이는 증상이 자폐 친구들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자폐 친구들도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맥락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은유, 비유, 속담, 농담 이런 거 이해하기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경계성 지능 친구들이나 지적장애 친구들도 똑같은 증상은 나타나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이 달라요. 자폐 친구들은 외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 감각기관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받아들인 감각 선별을 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장애 친구들은요, 외부 정보는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보통은 이런 특징 때문에 경계성 지능 친구들이 초등 고학년 이후에 많이 발견되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일상생활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그래도 IQ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경계성 지능인지 모르고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웠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경계성 지능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최대한 덜 고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찍 이 친구들이 경계성 지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같은 엄마로서 저도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새로운 규칙 응용을 못하거나 맥락 파악을 잘 못하면은 꼭 한번 가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얘가 맥락 파악을 못하는 건지 규칙 파악을 못하는 건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그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은 초등 저학년, 고학년이라는 전제하에 이 친구들은 보드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부모님, 양육자분들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우노 아니면은 모두의 마블 또는 할리갈리 이런 것들이 있죠. 친구들끼리도 많이 해서 이런 게임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도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게임을 익숙한 방식대로 아이가 같이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게임 중간에 갑자기 규칙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리갈리를 하고 있었다 하면은 종을 한 번 치는 거 다음부터 네 차례가 되면은 종 2번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규칙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모두의 마블에서는 다음에 여기 칸에 걸리면은 물음표 카드 2장 갖고 가는 거야. 요렇게 규칙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 게임의 규칙 밖에 다른 규칙으로 조금씩 바꿔서 게임을 진행해보세요. 이때 아이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해요. 아이가 대개는 왜 그렇게 바꿔야 돼? 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재미가 없으면은 원래 방식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개의 아이들은 잘 쫓아와서 해봐요. 그리고 응용을 잘 해서 무리 없이 게임을 진행해요. 근데 경계성 지능 또는 지적장애 친구들은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 규칙이 바뀌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싫어, 안 할래예요. 설득을 해도 계속 안 할래예요. 아니면 해보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규칙이 뭐였더라 하면서 되게 어설프게 그 규칙을 따라하는데 틀려요. 이 친구들은 새로운 규칙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아이가 너무 과격하게 새로운 규칙을 거부하는 거는 한 번쯤 이 아이가 이 규칙이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시 지인분 사례로 돌아와서 아드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우노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같이 우노 게임을 할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찬스 카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우노 게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노 게임은 자기에게 이렇게 배정된 숫자 카드들을 색깔 또는 숫자에 맞춰서 내려놓고 최대한 빨리 자기 손에 있는 카드를 다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게임의 규칙 변주로 요런 찬스 카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색깔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카드, 요거는 카드 2장을 갖고 가라는 카드 이거든요. 근데 요런 변주 카드를 집어넣는 거를 이 아드님이 너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게임에 많이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드님의 반응이 계속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으면은 전문 상담 받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친구는 대학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진단 받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마음이 안 좋은 일이기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경계성 지능 친구들은 지적장애와는 다르게 우리 법적인 보호를 잘 못 받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도와주면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훨씬
훨씬 더 편안한 성인 생활을 하거든요. 경계성 지능이 있든 지적장애든 학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학습이 어려울 뿐이고 남들이 한 번에 배우는 거를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배울 뿐이지 학습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있을 새로운 상황, 새로운 규칙, 새로운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반복해서 알려주면 이 친구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이 됐을 때 너무 교과 과정이 어려워졌을 때도 경계성 지능 친구들 중에서도 반복 학습을 굉장히 꾸준히 성실히 해서 결국은 다 따라가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만 엄청난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친구가 학교에서 겪을 어려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법한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대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잖아요. 경계성 지능 친구들은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상황,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키워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학교에 알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렇게 양쪽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선택을 하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선택이고 그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장애 진단을 받은 느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상담을 해봤거든요. 근데 열이면 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그 어려움을 세상에 공개를 해주는 게 그 아이를 더 부드럽게 보호하고 아이가 받을 상처를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든 어려움을 다 오픈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경계성 지능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경계성 지능이라는 거는 IQ가 70에서 79 사이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어렸을 때 맥락 파악이 안 되고 규칙 응용이 안 돼서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을 따라가기 어렵고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빨리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 최대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대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